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더니 이내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형장의 정막을 깨트렸다. 망나니의 섯을 퍼런 칼날이 춤을 추듯 내려와 목자의 받침대 위에 놓인 죄인의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쳐 회색빛 하늘을 적셨다.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묵직한 물체. 그것은 방금 전까지 고려의 북방을 호령하며 오랑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명장 최영호의 머리였다. 짐승의 비명 같은 바람소리가 형장을 감싸 안았고 구경 나온 백성들은 공포와 경악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단지 그 순간 형장 한 구석에 굵은 쇠사슬로 온몸이 결박된 채 주인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검은 말 한 마리만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그것은 말의 울음이 아니었다.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도한 악기의 절규였으며 피냄새를 맡고 깨어난 야수의 포효였다. 검은 말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고 콧구멍에서는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와 차가운 공기 중에 흩어졌다. 제어, 저 짐승을 막아라. 사슬을 더 단단히 조여 형장을 지키던 별장 하나가 다급하게 소리쳤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흑풍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녀석은 앞다리를 들어 올려 허공을 휘젓더니 수십 명의 장정들이 매달려 있던 쇠사슬을 썩은 지푸라기처럼 끊어버렸다. 팅하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사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파편에 맞은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자유를 얻은 흑풍은 곧장 주인의 목을 벤 망나니를 향해 돌진했다. 마치 검은 번개가 땅을 박차고 나가는 듯한 속도였다. 망나니는 피 묻은 칼을 들어 올리며 저항하려 했으나 흑풍의 육중한 앞발이 그의 가슴팍을 강타하는 것이 더 빨랐다. 우드득 뼈가 부서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망나니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형장 구석의 돌벽에 처박혔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질서 정연하던 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흑풍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며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단순히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육을 즐기는 듯 했다. 창을 들고 덤비는 병사의 팔을 물어뜯어 던져버리고 뒷발질 한 번으로 건장한 무관의 투구를 박살냈다. 검은 갈기를 휘날리며 피칠갑이 된 채 전장을 누비는 흑풍의 모습은 고려 최고의 명마가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월도 마수 그 자체였다. 쏴라 활을 쏴서 저 미친 말을 죽여라. 단상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병조판서가 사색이 되어 고함을 질렀다. 궁수들이 당황하며 활 시위를 당겼으나 흑풍은 화살이 날아오는 궤적을 읽기라도 한 듯 기묘한 움직임으로 피하거나 화살이 털 가죽을 스치기도 전에 궁수들의 대열로 뛰어들어 그들을 짓밟았다. 흑풍의 눈에는 오직 살기만이 가득했고 그 살기는 주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저 높은 곳의 권력자들을 향해 있었다. 녀석의 입계에는 거품과 피가 뒤섞여 흐르고 있었고 거친 숨소리는 천둥소리처럼 형장을 울렸다. 그때였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형장 입구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녀는 최영호 장군의 하나뿐인 혈육연화였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간 흘린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고 발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흙투성이가 되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있었다. 연화는 아수라장이 된 형장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바닥에 뒹굴고 있는 아버지의 시신만을 향해 걸어갔다. 병사들이 흑풍을 피해 도망치는 와중에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들 사이를 가로질렀다. 흑풍이 병사 하나를 물어뜯고 고개를 돌렸을 때 녀석의 시야에 비틀거리는 하얀 형체가 들어왔다. 흑풍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의 본능이
눈앞의 여인을 또 하나의 적으로 인식하려던 찰나였다. 흑풍아. 연화의 입술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작은 속삭임은 기이하게도 전장의 소음을 뚫고 흑풍의 귀에 닿았다. 연화는 아버지의 목없는 시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붉은 눈을 번득이며 자신을 노려보는 거대한 짐승을 향해 다가갔다. 아버지께서는 가셨다.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셔. 연화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궁수들이 다시금 활을 겨누며 흑풍을 포위하려 하자 연화가 고개를 돌려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쏘지 마라. 내 아버지의 피로도 모자라. 아버지가 아끼시던 이 아이의 피까지 보려느냐. 누구든 활시위를 놓는 자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내가 비록 역적의 딸로 몰렸으나 내 몸엔 최영호 장군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라. 그녀의 외침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감히 병사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은 장수의 딸로서 보여주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기백이었다. 연화는 다시 흑풍에게 시선을 돌렸다. 녀석의 검은 가죽은 땀과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근육은 터질 듯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흑풍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연화가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녀석의 콧김이 연화의 얼굴에 뜨겁게 닿았다. 연화는 두려움 없이 흑풍의 코앞까지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말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흑풍아.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를 이렇게 홀로 두어서 정말 미안하다.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 흑풍의 콧등을 적셨다. 그 뜨거운 액체가 닿자 살기로 번득이던 흑풍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씻겨주고 맛있는 당근을 몰래 가져다 주던 작은 소녀의 손길을. 전장에서 돌아온 주인이 피 묻은 갑옷을 벗기도 전에 가장 먼저 안아주었던 그 따스한 온기가 지금 눈앞의 여인에게서 느껴지고 있었다. 흑풍은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서서히 무릎을 굽혔다. 사람을 짓밟고 물어뜯던 포악한 괴물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받고 싶어하는 슬픈 짐승만이 그곳에 있었다. 흑풍이 머리를 숙여 연화의 가슴에 얼굴을 묻자 연화는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놈들이 저지른 짓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야 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전까지는 너도 나도 죽을 자격이 없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슬픔을 넘어선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흑풍의 갈기를 움켜쥐며 나직이 속삭였다. 일어나라 흑풍. 이곳은 아버지가 잠드실 곳이 아니다. 우리는 가야 한다. 그 말에 반응하듯 흑풍이 다시 벌떡 일어섰다. 녀석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랐다. 맹목적인 분노가 아닌 차갑고 예리한 사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흑풍은 연화가 자신의 등에 오를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추어 주었다. 연화가 흑풍의 등에 오르자 형장의 분위기는 다시금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병조판서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무엇들 하느냐. 역적의 딸과 저 미친 짐승을 당장 잡아라 놓치면 너희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병사들이 창을 꼬나쥐고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화는 곱비도 안장도 없는 말 위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병사의 장검 하나를 흑풍의 등 위에서 몸을 숙여 낚아챘다. 그 동작이 어찌나 날렵하고 기민한지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가자 흑풍. 우리의 길을 막는 자는 모두 짓밟아 버려라. 연화의 외침과 동시에 흑풍이 하늘을 찢을 듯한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앞발을 높이 쳐들었다. 그 위압적인 모습에 병사들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흑풍은 지체 없이 병사들의 방패벽을 향해 돌진했다. 쿵하는 굉음과 함께 방패들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병사들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연화는 흑풍의 움직임에 몸을 맡긴 채 다가오는 창날들을 검으로 쳐냈다.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검술이 생존의 본능과 만나 기적 같은 방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흑풍은 마치 연화와 한 몸이 된 듯 그녀가 검을 휘두르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 적의 공격을 피하고 빈틈을 보이는 적에게는 가차없이 뒷발을 날려 숨통을 끊어놓았다. 형장의 흙바닥은 순식간에 진흙탕과 핏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흑풍의 발굽 아래에서 지시겨지는 것은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라 고려의 정의를 짓밟은 권력자들의 오만함이었다. 마가마그란 말이다. 병조판서의 비명 섞인 명령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이미 그 누구도 죽음을 각오한 짐승과 여인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다. 형장 입구의 목책을 흑풍이 그대로 들이받아 부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쏟아지는 화살비가 그들의 뒤를 쫓았지만 흑풍의 속도는 화살보다 빨랐다. 개경의 번화 한 거리를 질주하는 검은 말과 피 묻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가 강림한 듯한 공포를 백성들에게 심어주었다. 연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로 멀어지는 형장에는 아버지의 목없는 시신이 차가운 빗방울을 맞으며 누워 있을 것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놈들은 반드시 자신과 흑풍을 죽이기 위해 끝까지 추격해올 것이다. 살아남아야만 복수를 할 수 있다. 연화는 흑풍의 목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이 고려 땅을 피로 씻어서라도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저와 흑풍이 놈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그날까지 부디 편히 눈 감지 마소서. 흑풍은 개경의 성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렸다.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괴물 같은 말발굽 소리에 기겁하여 창을 겨누었지만 달려오는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고 말았다. 성문을 빠져나온 흑풍은 거침없이 북쪽의 산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잿빛 구름이 걷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앞으로 연화와 흑풍이 걸어가야 할 핏빛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말발굽 소리가 점차 멀어지며 산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날 형장에서 울려 퍼졌던 흑풍의 울음소리와 연화의 서늘한 눈빛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제 고려의 조정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죽인 것은 한 명의 장군이었지만 그로 인해 깨어난 것은 고려를 집어삼킬 복수의 화신들이라는 것을.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연화의 피 묻은 옷자락을 휘날렸다. 산등성이에 올라선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 멀리 보이는 개경의 궁궐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기와지붕들이 석양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불태워버려야 할 거대한 장작더미로 보일 뿐이었다. 가자 흑풍, 숲이 우리를 숨겨줄 것이다. 연화의 말에 흑풍이 낮게 울음소리를 내며 응답했다. 둘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깊은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이제 그들은 사냥감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발톱을 가는 사냥꾼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복수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북방의 험준한 산맥에 겨울이 찾아왔다. 칼날 같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냈고 하늘에서는 잿빛 눈발이 흩날리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덮어버릴 듯 쏟아져 내렸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골짜기,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그 척박한 땅에 낡고 허름한 동굴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미약하게 타오르는 모닥불만이 이곳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연화는 거친 바닥에 앉아 숫돌에 검을 갈고 있었다. 슥슥슥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지는 마찰음은 적막한 동굴 안을 가득 채우며 그녀의 심장 박동과 공명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곱디고운 규방 아기씨의 섬섬옥수가 아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터진 상처들은 핏물이 배어나와 검붉은 딱지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숫돌에 갈려 날이 선 검날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이 검이 무거워질 때마다 아버지가 짊어지셨던 무게를 조금이나마 느낍니다. 연화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검을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아버지 최영호 장군이 생전에 사용하던 보검 참월도였다. 녹이 슬고 이가 빠져 있었던 검은 연화의 피나는 노력으로 다시금 예리한 빛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배고픔은 칠뿌리와 나무 껍질로 달랬고 추위는 흑풍의 천에 의지해 견뎌냈다. 오직 복수라는 일념 하나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양식이었다. 연화는 다시 검을 잡고 허공을 향해 휘둘렀다. 붕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갈라졌다. 처음에는 검을 드는 것조차 버거워 비틀거렸지만 이제는 제법 무인의 태가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가 남긴 병법서의 그림을 흉내내며 베고 찌르고 막는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다.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아버지가 참수당하던 그날의 형장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동굴 안쪽 깊숙한 곳,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흑풍이었다. 녀석은 연화가 수련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형장에서 탈출한 이후 흑풍 또한 변했다. 윤기가 흐르던 검은 털은 거칠어졌고 온몸에는 숲을 헤치며 생긴 생채기들이 훈장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녀석의 눈빛이었다. 초식동물의 순한 눈망울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살벌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흑풍은 더 이상 말이 아니었다. 녀석은 연화가 잠들면 동굴 입구를 지키며 늑대떼를 쫓아냈고 험한 산길을 오를 때는 연화보다 앞장서서 길을 텄다. 때로는 숲속에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짐승들과 마주쳐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발로 지식여 죽이는 야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화와 흑풍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핏줄보다 더 진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전우였으며 생존의 이유였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던 때였다. 연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모닥불 옆에 쓰러지듯 잠들어 있었고 흑풍은 여느 때처럼 동굴 입구에 서서 바깥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들었다. 바람소리에 묻혀 인간의 귀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미세한 발자국 소리였지만 야수적 감각이 극에 달한 흑풍의 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흑풍의 귀가 쫑긋거리더니 콧구멍이 크게 벌어졌다. 비릿한 쇠 냄새와 함께 낯선 인간들의 살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 들어왔다. 흑풍은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뒷발로 바닥을 긁었다. 그 소리에 예민해진 연화가 번쩍 눈을 떴다. 흑풍아, 연화가 몸을 일으키며 검을 손에 쥐는 순간 흑풍이 동굴 안으로 뒷걸음질 치며 연화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곳이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어. 동굴 밖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정승이 보낸 살수들이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최영호 장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마침내 이 깊은 산속까지 추적해 온 것이었다. 계집과 짐승 둘 다 목을 가져가야 후한 상을 받을 것이다. 실수하지 마라. 대장으로 보이는 자의 명령과 함께 시커먼 그림자 5이 동굴 입구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독이 발린 단검과 사슬낫이 들려 있었다. 모닥불의 희미한 불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감정이 거세된 귀신처럼 창백하고 섬뜩했다. 연화는 숨을 들이키며 검을 뽑아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짐승 새끼가 먼저 눈을 뜨고 있었군. 선두에 선 살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흑풍을 향해 사슬낫을 던졌다. 휙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날아온 낫이 흑풍의 목을 노렸다. 그러나 흑풍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하는 대신 앞으로 돌진했다. 녀석은 고개를 숙여 날아오는 사슬을 이빨로 물어버렸다. 강쇠와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불꽃과 함께 튀었다. 살수가 당황하여 사슬을 당기려 했지만 흑풍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흑풍은 사슬을 문 채로 고개를 강하게 젖혔고 그 힘에 이끌려 살수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각! 살수가 비명을 지르며 연화의 발치로 떨어졌다. 흑풍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앞발을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진 살수의 가슴을 내리찍었다. 우지끈 흉곽이 함몰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살수가 피를 토하며 절명했다. 이 미친 말이.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나머지 살수들이 격분하여 일제히 달려들었다. 좁은 동굴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연화는 흑풍의 뒤에서 튀어나가며 왼쪽에서 덤벼드는 살수의 검을 받아냈다. 책묵직한 충격이 손목을 타고 전해져 왔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매일 밤 피를 토하며 수련했던 결과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그녀는 상대의 검을 흘려보냄과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반동을 이용해 검을 베어 올렸다. 서걱, 살수의 허벅지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쳤다. 으악! 비명을 지르는 살수의 목을 향해 연화는 망설임 없이 검을 찔러 넣어줬다. 물컹한 감촉과 함께 뜨거운 피가 그녀의 얼굴로 튀었다. 생애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순간이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고 손이 벌벌 떨렸지만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다잡았다. 지금은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한편 흑풍은 2명의 살수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었다. 놈들은 흑풍의 힘을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독침을 쏘거나 사슬로 다리를 묶으려 했다. 흑풍의 왼쪽 어깨에 단검이 스치고 지나가 길게 찢어졌지만 녀석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더욱 광포하게 날뛰었다. 흑풍은 뒷발차기로 다가오는 살수의 턱을 가격해 날려버리고 곧바로 몸을 돌려 다른 살수의 팔을 물어뜯었다. 야생의 본능이 깨어난 흑풍은 훈련받은 살수들조차 예측할 수 없는 괴물이었다. 녀석은 벽을 타고 도약하여 살수들의 머리 위를 넘나들었고 좁은 공간을 오히려 이용하여 적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인간의 무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죽이고자 하는 살인만이 가득한 짐승의 몸부림이었다. 남은 살수 대장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연화가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표창을 던졌다. 휙휙휙. 3개의 표창이 연화의 급소를 향해 날아들었다. 위험해.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발이 엉켜 중심을 잃었다. 죽음을 직감하고 눈을 질끈 감은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퍽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흑풍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표창이 박혔다. 흑풍아,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흑풍에게 달려갔다. 흑풍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네 다리로 버티며 서 있었다. 녀석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살수 대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제 주인을 건드린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살수 대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건 말이 아니야. 마귀다, 마귀. 그가 도망치려 몸을 돌리는 순간 연화의 눈에서 시린 빛이 번득였다. 그녀는 흑풍의 몸에 박힌 표창을 보며 이성을 잃을 듯한 분노를 느꼈다. 내 놈들은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없다. 연화가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녀의 검끝이 살수 대장의 등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나갔다.
살수대장이 급히 검을 뒤로 돌려 막으려 했지만 연화의 검에 실린 무게는 아버지의 원한과 흑풍의 고통이 더해져 청은망은과도 같았다. 강 대장의 검이 두 동강나며 부러졌고 연화의 참월도가 그대로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대장이 무릎을 꿇었고 연화는 거칠게 검을 뽑아냈다. 모든 살수가 쓰러지자 동굴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피 비린내만이 남았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채 흑풍에게 다가갔다. 흑풍의 뒷다리와 엉덩이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흑풍아, 나 때문에.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흑풍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독이 퍼질까 두려웠다. 연화는 급히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묶고 품속에 간직해 두었던 해독초를 씹어 흑풍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흑풍은 따가운 듯 움찔거렸지만 연화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머리를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거대한 짐승의 따뜻한 콧김이 연화의 차가운 목덜미를 데워주었다. 그것은 나는 괜찮다, 울지 마라 라고 위로하는 듯했다. 연화는 흑풍의 목을 끌어안고 맹세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놈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두지 않겠어. 우리가 먼저 놈들을 찾아갈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타오르던 모닥불이 비치며 마치 지옥의 불길처럼 일렁겼다. 그녀는 살수들의 시신을 뒤져 쓸만한 무기와 돈주머니를 챙겼다. 그리고 우정승의 문양이 새겨진 패 하나를 발견하고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늘 흘린 피는 앞으로 흘리게 될 강물 같은 피의 서막이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다. 눈보라는 멈추었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동굴 밖으로 나온 연화와 흑풍은 눈부신 설원을 바라보았다. 연화는 피 묻은 소복 위에 살수들이 입고 있던 검은 무복을 걸쳐 입었다. 긴 머리카락은 높게 묶어 올렸고 허리에는 아버지의 참월도를 찼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가냘픈 여인이 아닌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난 무사의 모습이었다. 흑풍 또한 상처 입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검은 갈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마치 흑색 깃발처럼 펄럭였다. 개경으로 간다. 연화의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흑풍이 길게 울음소리를 내며 동의했다. 그 소리는 산맥을 타고 흘러내려 저 멀리 남쪽의 도성을 향해 퍼져나갔다. 이제 고리오의 수도 개경에는 밤마다 목 없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문의 실체가 되어 연화와 흑풍은 죄 지은 자들의 목을 거두러 갈 것이다. 두 그림자가 설원을 가로지르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얀 눈 위에 찍힌 말발굽 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붉은 핏자국과 함께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죽음의 행진곡을 연주하는 악보와도 같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개경의 밤거리는 마치 죽은 자들의 무덤처럼 고요하고 스산했다.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경소리가 울린 지 오래였으나 권력의 단맛에 취한 고위 관료들의 저택에서는 여전히 흥청망청한 술판의 소음이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우정승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조참판의 저택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최영호 장군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린 장본인이자 그 대가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쥔 탐관 올이었다. 기름진 안주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조참판은 기생들의 부축을 받으며 별채로 향하고 있었다. 흐흐, 내일은 우대감께 더 좋은 뇌물을 바쳐야지. 이 고려 땅에 내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화려한 담장 너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으나 갑자기 촛불들이 파르르 떨리며 꺼지기 시작했다. 뭐야, 바람도 안 부는데.
호위무사들이 당황하여 횃불을 높이 쳐들었지만 어둠은 더욱 짙어질 뿐이었다. 그때였다. 저택의 지붕 위에서 기왓장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의 발소리 같기도 하고 무거운 쇠뭉치가 끌리는 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소음이었다. 누구냐 썩 나오너라. 호위대장이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그러나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말의 울음소리였다. 히잉, 그것은 살아있는 말의 소리가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원한을 품고 올라온 귀신의 곡소리처럼 날카롭고 처절했다. 마말이 지붕 위에 있다고.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웅성거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벼락처럼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육중한 덩치의 검은 말이 착지 않은 충격으로 바닥의 돌이 깨져나갔다. 흑풍이었다. 녀석은 온몸을 검은 천으로 감싸 야밤에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게 위장하고 있었다. 오직 번득이는 눈동자와 하얀 입김만이 녀석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리고 그 등 위에는 검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검은 복면으로 가린 무사가 타고 있었다. 바람에 펄럭이는 검은 도포자락이 마치 목이 없는 귀신처럼 보였다. 저것은 최영호 장군의 귀신이다. 목 없는 장군이 돌아왔다. 늙은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소문으로만 돌던 개경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조참판은 술이 확 깨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마가 저 미친 것들을 당장 베어버려. 흑풍은 기다렸다는 듯이 호위무사들을 향해 돌진했다. 녀석의 움직임은 산속에서 수련할 때보다 더욱 정교하고 은밀해져 있었다. 흑풍은 정면으로 들이받는 척하다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적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병사들이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사이 흑풍의 뒷발이 정확하게 그들의 명치를 가격했다. 억하는 단말마와 함께 병사들이 낙엽처럼 쓰러졌다. 등 위에 탄 연화는 흑풍의 리듬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삐를 잡지 않고 두 다리의 힘만으로 흑풍의 허리를 조이며 중심을 잡았다. 그녀의 양손에는 아버지의 병법서에서 응용한 쌍검이 들려 있었다. 연화가 검을 교차하며 휘두를 때마다 어둠 속에서 은빛 섬광이 번쩍였고 그 끝에는 어김없이 피보라가 일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살생은 피했다. 오직 조참판을 지키는 핵심 무력들만을 정확하게 제압하여 무력화시켰다. 살려줘. 호위무사들이 전멸하자 홀로 남은 조참판이 비굴하게 바닥을 기었다. 연화는 흑풍을 몰아 조참판의 앞을 가로막았다. 흑풍의 거대한 그림자가 달빛을 가려 조참판을 어둠 속에 가두었다. 흑풍은 콧김을 조참판의 얼굴에 뿜으며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 이빨을 드러냈다. 연화는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하느냐? 내 놈이 거짓 상소로 죽인 충신의 이름을. 변조된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의 선고처럼 울렸다. 조참판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알고 있습니다. 최 장군님. 제발 목숨만은. 연화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네가 짓밟은 고려의 정의가 가져갈 것이다. 연화의 검이 반원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다. 조참판의 비명소리는 차에 나오기도 전에 끊어졌다. 그의 목이 바닥을 뒹굴었고 연화는 품에서 미리 준비한 붉은색 깃발을 꺼내 시신 위에 꽂았다. 깃발에는 천벌, 티안바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개경은 발칵 뒤집혔다. 조참판의 목이 성문 앞에 내걸렸고 그 아래에는 그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방문이 붙어 있었다. 백성들은 수군거리면서도 내심 통쾌해했다. 들었나 밤마다 검은 말을 탄 목없는 장군이 간신배들을 처단하고 다닌대. 최 장군님의 원혼이 짐승의 몸을 빌려 돌아오신 게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흑마신 H.A. 마신 이라는 이름은 조정 대신들에게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우정승은 대노하여 책상을 내리쳤다. 고작 말 한마리와 자객 한 놈을 잡지 못해 내 수족들이 죽어나가다니 금군을 풀어라. 개경의 쥐새끼란 쥐새끼는 모조리 뒤져서라도 그놈들을 찾아내. 개경의 경비는 삼엄해졌고 밤마다 횃불을 든 순찰대가 거리를 메웠다. 그러나 연화와 흑풍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연화와 흑풍의 은신처는 아이러니하게도 등잔 밑이 어두운 곳 바로 버려진 황실의 옛 사당 지하 비밀 공간이었다. 이곳은 최영호 장군만이 알고 있던 비상시 대피소였다.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방에서 연화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지도 위에는 우정승 세력의 저택 위치와 순찰 경로가 붉은 먹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법서 편을 펼쳐들었다. 적의 수가 많으면 분산시키고 적이 강하면 피하여 허를 찌른다. 연화는 중얼거렸다. 놈들은 공포에 질려 뭉치려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공포를 이용해 놈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흑풍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흑풍은 얌전히 엎드려 건초를 씹고 있었지만 귀는 밖의 소리에 쫑긋거리고 있었다. 이제 흑풍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녀석은 연화의 눈빛만 봐도 작전을 이해하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연화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무작위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었다. 병조의 군수 물자를 빼돌리는 관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세무 관리, 그리고 우정승의 사병을 관리하는 무관들을 차례로 노렸다. 이는 우정승의 손발을 자르는 동시에 그의 조직 내부를 와해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밤마다 터지는 의문의 사건들로 인해 우정승의 측근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 놈이 내부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내 침소까지 들어온단 말이냐. 불신과 공포가 그들의 결속을 갉아먹었다. 연화는 이 혼란을 틈타 우정승의 저택에 잠입하여 그가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계획을 세웠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기회는 찾아왔다. 빗소리가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밤, 연화와 흑풍은 우정승의 저택 담장 아래에 도착했다. 높은 담장 위에는 가시철망이 쳐져 있었고 곳곳에 경비병이 서 있었다. 그러나 흑풍에게 장애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화가 흑풍의 등에 엎드리자 흑풍은 도움닫기도 거의 없이 제자리에서 솟구쳐 올랐다. 근육이 터질 듯 팽창하며 만들어낸 경이로운 도약력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게 해주었다. 착지 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정원에 내려선 흑풍은 마치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이동했다. 흑풍은 냄새로 경비병의 위치를 파악하고 연화에게 고개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연화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경비병이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 것. 그것은 소란을 피우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우정승의 서재 앞 가장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연화는 흑풍에게 눈짓했다. 미끼가 되어줘. 흑풍은 알았다는 듯이 반대편 회랑으로 달려가 일부러 요란한 소리를 냈다. 와장창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자 경비병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몰려갔다. 저쪽이다 침입자다. 그 틈을 타 연화는 서재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서재 안은 어두웠지만 연화는 침착하게 기밀 문서가 보관된 함을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는 우정승이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황제를 폐위시키려 했던 밀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찾았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를.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쥐새끼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섬뜩한 목소리와 함께 서재의 문이 활짝 열리고 횃불을 든 우정승이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함정이었다. 우정승은 연화가 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최영호의 딸년이 살아있을 줄이야. 내 아비 곁으로 보내주마. 우정승이 손짓하자 수십 명의 무사가 연화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이었다. 연화는 밀서를 품에 안고 검을 뽑아들었다.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우정승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연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콱콱 벼락이 치는 소리와 함께 서재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흙먼지 속에서 거대한 검은 괴물이 튀어나왔다. 흑풍이었다. 녀석은 유인 작전을 펼친 것이 아니라 벽을 부수고 연화를 구하러 돌아온 것이었다. 흑풍은 뒷발로 우정승의 책상을 박살내며 무사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좁은 서재 안에서 거대한 말의 난동은 재앙과도 같았다. 흑풍이 몸을 돌릴 때마다 무사들이 튕겨나갔고 서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타라. 흑풍이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몸을 낮추었다. 말이 사람의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연화는 그 외침을 분명히 들었다. 연화는 흑풍의 등에 뛰어올랐다. 뚫고 나간다. 연화의 기합과 함께 흑풍은 막혀있는 방문이 아니라 아예 벽을 뚫고 밖으로 돌진했다. 우직근 퉁탕 목재와 기와가 부서지며 벽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쏟아지는 빗속으로 흑풍과 연화가 튀어나갔다. 쏴라 쏴버려. 우정승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빗줄기와 어둠은 그들의 편이었다. 화살들이 빗발쳤지만 흑풍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 흑풍은 담장을 넘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화의 품속에는 우정승의 목숨줄과도 같은 밀서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안전한 곳까지 도망쳐온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흑풍의 목을 끌어안았다. 흑풍의 몸에서도 김이 펄펄 나고 있었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냈다 흑풍아. 우리가 놈의 급소를 쥐었다. 연화는 비에 젖은 밀서를 들어보이며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우정승은 이제 모든 병력을 동원해 그들을 사냥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곧 황실 사냥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곳이야말로 우정승을 공개적으로 처단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최후의 무대였다. 연화는 흑풍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마지막 싸움이다. 준비되었느냐? 흑풍이 낮고 묵직하게 울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복수의 칼날은 이제 가장 높고 위험한 곳을 겨누고 있었다. 황실 사냥터인 천마산 티안마산의 아침은 짙은 안개와 함께 밝아왔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노송들이 하얀 서리를 뒤집어 쓴 채 거대한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고 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깃발들을 요란하게 흔들었다. 황제의 행차를 알리는 웅장한 나팔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를 뒤흔들었지만 그 소리조차 우정승의 가슴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내지는 못했다.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사냥복을 입고 명매에 올라타 있었으나 우정승의 손은 고삐를 쥘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도난당한 밀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눈밑이 퀭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경계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호위병들은 무엇하느냐? 짐승이 튀어나올지 모르니 내 주변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애워싸라. 그의 히스테릭한 고함에 사병들이 당황하며 말머리를 돌려 그를 겹겹이 보호했다. 황제는 저 앞쪽에서 호탕하게 웃으며 사냥개를 풀고 있었지만 우정승에게 이 사냥은 유희가 아니라 생존을 건 도박판이었다. 그는 오늘 이 산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숲 깊은 곳.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있었다. 흑풍은 코를 킁킁거리며 바람에 실려오는 우정승의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입계는 하얀 거품이 맺혀 있었고 근육은 언제라도 튀어나갈 듯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연화는 흑풍의 등 위에서 몸을 낮추고 활시위를 당긴 채 우정승의 미간을 겨누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지금 쏘는 것은 무의미했다. 수많은 호위병이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고 무엇보다 황제 앞에서 놈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단해야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다. 기다려라 흑풍. 놈들이 숲속 깊이 들어와 고립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연화가 흑풍의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흑풍은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낮게 그르렁거리며 발굽소리를 죽였다. 그들은 사냥감이 아니라 가장 교활하고 인내심 강한 사냥꾼이 되어 사냥터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사냥 행렬이 산 중턱에 이르자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폐하 눈보라가 너무 거셉니다. 잠시 환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흥이 오른 황제는 손을 저었다. 무슨 소리냐, 이런 날씨야말로 진정한 사냥꾼을 가리는 법이다. 계속 전진하라. 행렬은 눈보라를 뚫고 숲속으로 들어갔지만 시야가 좁아지면서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연화가 기다리던 기회였다. 연화는 품속에서 늑대 울음소리를 내는 피리를 꺼내 불었다. 휘잉 기괴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눈보라 섞인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놀란 사냥개들이 지저대며 날뛰었고 말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혼란의 틈을 타 흑풍이 움직였다. 녀석은 우정승의 호위 대열 후미를 들이받으며 순식간에 몇 명의 병사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다. 비명소리가 눈보라 속에 묻혔다. 무슨 일이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느냐. 우정승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지만 하얀 눈발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흑풍과 연화는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며 우정승의 무리를 본데에서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흑풍은 일부러 멧돼지 떼를 우정승 쪽으로 몰았다. 거대한 멧돼지들이 눈보라 속에서 튀어나와 호위병들을 들이받자 대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병사들이 멧돼지를 막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흑풍은 벼락같이 달려들어 병사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거나 뒷발로 흉부를 가격해 절명시켰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흩뿌려지며 섬뜩한 꽃을 피웠다. 아, 귀신이다 검은 말이 사람을 공격한다. 병사들의 공포에 질린 비명이 숲을 메웠고 우정승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이 이놈들이 감히 그는 칼을 뽑아들고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려 했으나 어느새 흑풍이 그의 앞길을 거대한 산처럼 가로막고 서 있었다. 흑풍의 모습은 실로 공포 그 자체였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내리는 눈이 닿자마자 증발하며 희뿌연 수증기를 만들어냈고 붉게 충혈된 눈은 지옥의 형벌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 위에는 연화가 섯을 퍼런 참월도를 들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그 안에는 우정승을 태워 죽일 듯한 증오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우정승 내 아버지를 죽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연화의 목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우정승의 고막을 때렸다. 우정승은 덜덜 떨며 소리쳤다. 내 인연 역적의 딸 주제에 감히 정승인 나를 해치려 하느냐 여봐라. 저들을 당장 죽여라. 남은 호위무사 10여 명이 고함을 지르며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분노와 짐승의 광기가 결합된 괴물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흑풍이 앞발을 들어 올려 땅을 내리찍자 지축이 울리며 달려오던 말들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연화는 흑풍의 등에서 뛰어내리며 춤을 추듯 검을 휘둘렀다. 챙채챙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병사들의 칼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연화의 검술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동작 없이 적의 급소만을 정확하게 노렸다. 흑풍은 주인을 보호하며 측면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을 들이받고 물어뜯어 제압했다. 인간과 말이 완벽한 호흡으로 적진을 유린하는 광경은 마치 전쟁터의 귀신이 강림한 듯 했다. 순식간에 호위무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넓은 공터에는 오직 우정승과 연화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흑풍만이 남게 되었다. 우정승은 말에서 떨어져 뒷걸음질 치다 나무에 등을 기댔다. 사살려다오.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 금은보화든 관직이든. 비굴한 애원 소리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다. 연화는 피 묻은 검을 바닥에 끌며 천천히 우정승에게 다가갔다. 내 놈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숨뿐이다. 그녀가 검을 들어 올리는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어라. 수십 명의 금군 친위대을 거느린 황제가 말을 타고 나타났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황제는 참혹한 현장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신성한 사냥터를 피로 물들인 자가 누구냐? 우정승은 구세주를 만난 듯 엎드려 울부짖었다. 폐하, 저 역적 최영호의 딸년이 신을 죽이려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 것입니다. 어서 저들을 처형해 주시옵소서. 황제의 시선이 연화에게 꽂혔다. 금군들이 창을 겨누며 연화를 포위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연화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검을 거두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흑풍 또한 연화의 옆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폐하 소인은 반란을 꾀하는 것이 아니오라. 폐하의 눈과 귀를 가린 간신을 처단하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한을 풀고자 왔사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비에 젖고 피가 묻은 밀서 뭉치를 꺼내 황제에게 바쳤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우정승이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폐하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증거이옵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받아 황제에게 올렸다. 황제는 밀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그곳에는 우정승의 직인이 찍힌 서신들과 구체적인 반역 계획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우정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모함입니다, 폐하. 우정승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황제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필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감히 짐을 능멸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려 해. 황제의 분노가 폭발했다. 궁지에 몰린 우정승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들고 황제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금군들이 미쳐 반응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황제의 눈앞까지 칼날이 다가온 순간 검은 그림자가 벼락처럼 튀어올랐다. 흑풍이었다. 녀석은 연화의 신호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우정승의 앞을 가로막았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우정승의 단검이 흑풍의 어깨 깊숙이 박혔다. 흑풍아, 연화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흑풍은 물러서지 않았다. 고통을 삼킨 흑풍은 앞발로 우정승을 걷어찼고 우정승은 나뒹굴며 단검을 놓쳤다. 그 틈을 타 연화가 참월도를 뽑아들고 우정승의 가슴 위로 뛰어올랐다. 이것은 고려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 최영호 장군의 이름으로 내리는 심판이다. 연화의 검이 망설임 없이 내리꽂혔다. 푹 섬뜩한 소리와 함께 우정승의 심장이 꿰뚫렸다. 우정승은 피를 토하며 몇 번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눈을 뜬 채로 숨이 끊어졌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피가 뱀처럼 흘러내렸다.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눈보라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정적 속에서 연화는 검을 뽑아들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것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그동안 맺혔던 하늘 토해내는 통곡이었다. 흑풍 또한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산맥을 타고 흘러 모든 고려 백성들의 가슴에 사무칠 만큼 슬프고도 장엄했다. 황제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어간 충신과 그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짐승과 함께 지옥을 건너온 딸. 황제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말에서 내려왔다. 금군들은 창을 거두었고 황제는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다. 그러나 연화는 비틀거리며 흑풍에게 다가가 어깨에 박힌 단검을 뽑고 지혈을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황제의 위로보다 상처 입은 흑풍의 안위가 더 중요했다. 흑풍의 검은 털은 피로 젖어 번들거렸지만 녀석은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혀로 연화의 얼굴에 묻은 피를 핥아주었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피로 얼룩진 사냥터에 비치는 햇살은 잔혹하리만큼 눈부셨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훈장처럼 남아있었다. 배경의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태양이 다시금 고려의 황궁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 햇살은 따스하기보다는 서늘하리만치 투명하여 지난밤 사냥터에서 흘렀던 핏자국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했다. 황궁의 대전 앞마당에는 수천 명의 관료와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중앙에는 하얀 국화로 장식된 거대한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향연기가 용처럼 피어올라 하늘로 승천하고 장엄한 북소리가 둥둥둥 울리며 침묵에 잠긴 도성을 깨웠다. 그것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참형을 당했던 최영호 장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넋을 위로하는 국장 구호장이었다. 황제는 친히 제단 앞으로 걸어나와 향을 피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서를 낭독했다. 짐의 어리석음으로 충신을 잃고 간신배들의 혀에 놀아나 나라의 기둥을 뽑았으니 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남음이라. 오늘 짐은 구 최영호 장군의 모든 관직을 복원하고 그에게 충무공의 시호를 내리노라. 황제의 참회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엎드려 있던 백관들과 담장 너머의 백성들 사이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엄숙한 자리에 맨 앞줄 상복을 입은 연화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비단으로 장식된 안장을 얹은 흑풍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흑풍의 어깨에는 지난 전투의 상처를 감싼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만은 여전히 천리를 내다보는 명마의 기상을 잃지 않고 있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그리고 흑풍과 함께 산속을 헤매던 숱한 밤들 속에 이미 다 말라버린 터였다. 그녀는 단지 멍하니 피어오르는 향연기를 바라보며 허공 어딘가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실 아버지의 미소를 그려볼 뿐이었다. 아버지 들리시옵니까? 이제야 세상이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제 무거운 갑옷은 벗어버리시고 바람이 되어 자유롭게 떠나십시오. 연화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구하며 흑풍의 갈기를 살며시 쥐었다. 흑풍이 그녀의 손길을 느끼고는 낮은 숨소리로 화답했다. 마치 우리가 해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의식이 끝나고 황제는 연화를 따로 편전으로 불렀다. 화려한 금장식과 비단으로 꾸며진 편전안은 따뜻하고 안락했지만 연화에게는 오히려 숨이 막힐 듯 답답하게 느껴졌다. 황제는 연화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미안함이 가득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대에게 짐이 지은 죄가 너무도 크다.
아비 잃은 슬픔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겠느냐마는 짐은 그대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하고자 한다. 황제는 내관에게 손짓하여 비단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짐은 그대를 황실 근위대장으로 임명하고 몰수했던 초해 장군의 저택과 전답을 모두 돌려주겠다. 또한 평생토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막대한 황금을 하사하노라. 부디 짐의 곁에 남아서 고려를 지키는 검이 되어다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여인의 몸으로 근위대장이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며 가문의 영광을 되찾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들어 황제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나 부에 대한 탐닉이 전혀 비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텅 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폐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사옵니다. 황제의 눈이 커졌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아직 짐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는 것이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원망은 우정승의 피로 씻겨 나갔습니다. 허나 폐하, 제 손을 보시옵소서. 연화가 내민 두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며 지워지지 않는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이 손은 칼을 잡고 피를 묻히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궁궐의 법도를 따르기에 저와 흑풍은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흑풍을 보시옵소서. 저 아이는 본래 초원을 달리던 야생마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전장을 누볐고 저를 위해 지옥 불구덩이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늙고 상처 입은 저 아이를 다시 좁은 마구간에 가두고 화려한 안장을 씌워 구경거리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 여물통이 아니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바람과 흙냄새입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라는 목표 하나로 버텨왔으나 이제 그 끝에 서니 제게 남은 것은 허무함 뿐입니다. 이곳 개경은 제게 너무나 많은 아픔을 준 곳입니다. 저는 흑풍과 함께 아버지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곳, 바람이 부는 곳으로 떠나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소인의 마지막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황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꺾을 수 없는 고집과 세속을 초월한 무인의 기백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황제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정녕 그것을 원한다면 짐이 막을 명분이 없구나. 진정한 충신은 떠날 때조차 군주의 짐을 덜어주는 법인가 보다. 황제는 허리춤에서 자신의 옥패를 풀어 연화에게 건넸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고려 땅 어디를 가든 이 패가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돌아오너라. 황궁의 문은 그대를 위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연화는 옥패를 받아 품에 간직하고 황제에게 마지막 큰절을 올렸다. 성군이 되시옵소서. 부디 간신들의 말에 귀를 닫으시고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태평성대를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연화가 남긴 마지막 충언이었다. 궁궐을 나서는 연화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관복을 벗어 던지고 처음 산으로 들어갈 때 입었던 허름한 무복으로 갈아입었다. 흑풍 또한 화려한 장식들을 모두 떼어내고 오직 낡은 가죽 안장 하나만을 얹은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흑풍아. 이제 우리를 묶어둘 사슬은 아무것도 없다. 연화가 흑풍의 등에 오르자 녀석은 기분 좋은 듯 푸르르 콧김을 뿜으며 발을 굴았다. 성문 앞에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있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침묵 속에서 길을 터주며 영웅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그들 눈에 비친 연화와 흑풍의 모습은 승리한 장군이라기보다는 속세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신선이 되어 떠나는 초월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연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성문 밖으로 펼쳐진 넓은 평야와 저 멀리 보이는 산맥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흑풍이 천천히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다그닥 다그닥. 규칙적인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리며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었다. 바람이 연화의 머리카락을 휘날리게 했고 흑풍의 검은 갈기를 빗질해 주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연화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피 비린내 나는 복수극도 숨막히는 궁궐의 암투도 이제 등 뒤로 멀어져 가는 과거의 조각들이었다. 달려라, 세상 끝까지 연화가 외치자 흑풍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늙고 상처 입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성기의 명마보다 더 빠르고 힘차게 대지를 박차고 나갔다. 두 그림자는 붉은 노을 속으로 점이 되어 사라져갔다.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고려는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지만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최영호 장군과 그의 딸 연화, 그리고 명마 흑풍의 전설은 영원히 살아남았다. 늙은 이야기꾼들은 장터에 모인 아이들에게 침을 튀기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면 저 북쪽 천마산 능선에 검은 말 한 마리와 여인의 그림자가 나타난단다. 그들은 땅을 밟지 않고 구름 위를 달리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준다고 하지. 어떤 이들은 사냥꾼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말이 나타나 길을 인도해주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람의 수호신이라 불렀다. 권력자들은 역사서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려 했으나 백성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그들의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았다. 흑풍이 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고 연화가 눈물을 흘렸던 옹달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목마른 짐승들의 목을 축여주었다. 진정한 영웅은 왕좌에 앉아 호령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고 미련 없이 바람처럼 사라질 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떠난 것이다. 오늘도 고려의 옛 땅에는 바람이 분다. 그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들판을 질주하는 힘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자유를 찾은 여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